1교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반복성의 기준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제외되는 단기적 작업, 간헐적 작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첫 번째, 반복성의 기준은 일단 손의 동작, 몸의 동작이 반복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 작은 것부터 볼까요? 손가락은 분당 200회 이상. 그 다음 작은 거가 손목이죠. 손목 쪽은 분당 10회 이상. 그 다음 어디죠? 그 다음 팔꿈치는 분당 10회 이상. 그 다음 어디죠? 그 다음은 어깨가 되겠습니다. 어깨는 분당 2.5회 이상을 반복성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팔의 동작에 대해서 반복성의 기준은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로 반복성을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주기는 30초 미만이 되겠죠? 얘만 작습니다. 30초 미만. 생산율은 400단위 이상을 생산하는 것, 또한 유사한 동작을 하루에 2만 회 이상 하는 것을 반복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복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규에 나온 건 없고요. 두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제외되는 단기 작업, 간헐 작업의 정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확하게 나오는 규정입니다. 먼저 단기적 작업은 2개월 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단기적 작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종류가 이 법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단기적 작업과 간헐적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은 득점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 시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을 주어졌네요. 단 1일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이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이러한 재해율 문제는 좀 쉬운 편이죠. 점수를 받아가라고 나눠준 문제인데요. 이 재해율에 대한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하는 법규가 따로 있어서요. 도수율 등에 대해서 재해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수율의 정의는 너무 쉽죠. 산업안전기사 같은 거 하신 분들 쉽게 아실 겁니다. 우선 도수율은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재해 발생 건수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100만을 곱하죠. 이렇게 되면은 100만 근로시간 중에 재해 발생 건수를 도수율이라고 하는 통계치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재해죠? 무슨 재해? 여기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재해야 라고 주장하면 정확한 통계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르면 요양재해로 잡습니다. 재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요양이 발생한 재해를 도수율로 잡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비록 그냥 재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답을 쓰실 때, 답안을 쓰실 때 정확히 재해라고 했지만 이 중에 이 재해가 모두 다 그냥 재해 아니죠? 요양재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간단하죠. 도수율은 1년에 20건의 요양재해가 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연간 근로시간은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로자가 500명 있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수율은 이 식에 따라서 쉽게 16.67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1년에 며칠 근무하는지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8시간 300일 근무로 가정을 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죠. 근로자 1명이 그러면 이 작업장에서 평생 일할 때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라고 따지는 문제죠. 해설에서는 환산 도수율이라는 단위를 제안을 해서
도수율 나누기 10 해서 환산 도수율로 해서 1.67건 반올림해서 평생 작업 시 약 2건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산 도수율은 산업재해 통계 처리 규정에 없는 용어예요. 그냥 편의상 부르는 용어고요. 실제로 환산 재해율은 환산 재해율 자체가 이 정의죠. 평생 작업 시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를 따져보는 거고요. 왜 10을 나누냐면 도수율 자체가 100만 단위로 피팅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10만 단위로 작업한다고 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10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례식을 해서 풀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쪽 별회를 더 권장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서 20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한 명 근로자의 근로시간, 10만 시간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10만 시간에서는 몇 건이 될 것인가. 그래서 비례식으로 해서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이 돼서 20건이 나왔는데 10만 시간에서는 몇 건이 나오는가 라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0점 만점 획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문제. 마인드 멜딩 방법의 수행 절차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간공학에서 마인드 멜딩이라 무슨 뜻일까요? 재미있게도 이 문제는 인간공학 기사 실기편 교문사책, 옛날에 청문각이었죠. 교문사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인드 멜딩의 수행 절차는 간단합니다. 구성원이 각자 검토할 문제에 대해서 메모지 작성을 하고 메모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옆 사람은 먼저 맡은 사람이 만든 거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서술을 하고 다시 그 메모지를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적힌 종이를 본인한테 들어올 때까지 무한까지는 아니고 3번 반복 정도를 수행을 하면 여러 사람의 마인드가 멜딩,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은 어떤 기법을 집중해서 하는 걸까요?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이라고들 하죠. 비평하지 말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많이 발언하고 타인의 의견에 수정해서 발언하라. 네 번째, 타인의 의견에 수정해서 계속 이야기에 꼬리를 물어가는 방법이 마인드 멜딩 방법 되겠습니다. 이것과 약간 용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죠. 마인드 맵 혹은 마인드 매핑 들어보셨나요? 면접 시험에서 물어본 적 있다 그러죠. 마인드 매핑은 하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뻗쳐가면서 시각적으로 종이나 모니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뻗쳐가는 브레인스톰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마인드 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시각적. 두 번째, 색상. 색상이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해서 달리해서 색상을 다르게 해서 자뇌와 우뇌의 생각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요. 색상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시각적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인드 매핑 기법이 발견됐다는 발전하기 시작한 창시된 계기가 1970년대라는 것을 상기하시면 그때 모니터가 있습니까? 프린터가 있습니까? 색연필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데 색상을 이용한다는 것이 약간의 혁신적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었다는 것까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인간의 집단 행동에는 감정이나 정서 등에 좌우되고 연속성이 적은 비통제적 집단 행동이 있다. 비통제적 집단 행동 중에 심리적 전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심리적 전염은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하고요. 유행과 비슷하며, 유행은 패션이죠. 유행과 비슷하며라고 해서 유행을 언급했다면 유행은 통제적 집단 행동이 되겠습니다. 유행과 비슷하면서 행동 양식이 이상적이며, 이성적이 아니고 이상적, 뜬금없다는 얘기죠. 이상적이며
비합리적이 강한 그런 행동을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생각이나 비판 없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심리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비통제적 집단 행동만 물어봤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설명하기엔 너무 분량이 작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통제적 집단 행동과 비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라고 해서 4번을 조금 길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제도적인 행동, 관습이라든지 유행 등이 있고요. 비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군중, 크라우드, 몹, 패닉, 심리적 전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제적 집단 행동에서 유행은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행동 양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주로 유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행동 양식이 비합리적인 것을 심리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인터넷 유행,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나 릴스에 보면 유행하는 것들을 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밈은 실제로 있는 단어고요.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 씨가 쓴 책, 1976년 무려 30년 전에 나온 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전적인 유전자, 진을 본따서 만든 단어고요. 진에서 진 대신 M을 써서 마인드라는 표현에서 밈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밈이라고 하고요. 이 밈이 심리적 전염의 어떤 행동적인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 밈이란 단어는 KBS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밈이란 단어를 맞춰서 골든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이펙트와 프루키네 효과, 프루키네 이펙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두 개 문제가 동일하게 나와서 마치 비슷한 문제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완전 다른 현상이에요. 함정입니다. 첫 번째, 칵테일 파티 효과. 다수의 음원이 공간적으로 산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특정 음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며 결국엔 여러 음원으로부터 다른 시끄러운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특정한 음만 듣는 현상. 어떤 현상? 심리 현상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를 기술사 시험에 비추어 볼까요? 기술사 면접 시험 효과라고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사 면접장 5층 큰 강당에 모여서 10개 정도의 팀이 한꺼번에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자기 면접관의 질문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칵테일 효과 혹은 기술사 면접 시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생리현상 아니고 심리현상입니다. 이러한 심리현상은 주의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죠?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일점, 집중성 중에서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는 방향성, 어느 한 곳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프루키네 효과. 먼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한참 유행했던 인터넷 밈이죠.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색깔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황금색 무늬가 있는 하얀색 옷이잖아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검은색 무늬가 있는 청색 드레스잖아. 이런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프루키네 효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색의 밝기를 달리 해보면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죠. 왼쪽 그림은 완벽하진 않지만 황금색 문양이 있는 하얀 드레스인 것이 보이고 오른쪽에 좀 빛을 어둡게 했더니 검은색, 완전 검은색이잖아요. 이쪽은 검은색 문양을 가진 청색 드레스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푸르키네 효과라고 합니다. 유럽의 푸르키네라고 하는 분께서 발견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조명 수준이 감소하면 그 시감도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시감도가 발생하냐면 장파장에 대한 시감도가 감소하는데요. 장파장이 뭐죠? 장파장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의 가장 긴 쪽,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 쪽의 파장을 560 나노미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짧은 쪽 청색은 510 나노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수준이 감소하면 시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장파장에 대한 시감도를 갖는 것보다 이 단파장, 청색 51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빛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 뭐 때문에? 바로 로드 셀 때문에 그렇죠. 원래 밝은 상태에서는 콘셀, 일부러 영어로 적었습니다. 콘셀은 원추체죠. 뾰족하게 생겨서 원추체입니다. 원추체는 전체의 파장에 다 잘 작용을 하지만 빛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감도가 라드셀 쪽이 더 올라갑니다. 라드셀은 뭐죠? 막대기로 된 거. 라드가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상체죠. 이 얘기인즉슨 간상체가 청색 파장, 즉 짧은 쪽 파장 51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밝은 쪽에서는 안 보이던 청색이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인간공학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비상구의 마크가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비상구의 표시를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발생해서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보이라고 있는 불빛이잖아요. 즉 조명 수준이 감소한 상태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시신경이 어떤 세포가 더 많이 활발하다? 간상체가 더 활발하고요. 간상체, 로드셀은 청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막구를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은 꽤 잘 만들어진 인간공학적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푸르키네 효과는 그 심리현상은 아니고요. 엄연하게 말하는 시신경에서 나오는 생리현상입니다. 칵테일 파티 이펙트는 심리현상이었죠. 그것이 한 문제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문제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왔던 건데요. 혼동하지 마시고 푸르키네 효과는 시신경의 감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제, 인적 오류, 휴먼 에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비 및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 대하여 3가지 설계 기법을 설명하시오. 자주 보던 문제 되겠습니다. 크게 fail safe, full proof, temper proof 혹은 거기다 추가해서 lock system, 잠금까지 한번 설명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교시 10점짜리 문제에 소문제가 3개 나온 것으로 볼 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fail safe는 기계 관점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하게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일부 고장이 발생을 해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계 방식입니다. fail safe 종류가 많이 있죠. fail passive, fail active, fail operational, fail soft.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완전히 멈출 것이냐, 작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한 개념의 차이까지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풀프루프. 풀은 바보죠. April Fool's Day. 만우절이 영어로 April Fool's Day죠.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풀프루프는 인간적으로 보호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제어 장치를 인간이 잘못 동작을 해도, 오동작을 해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신입사원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고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기계장치를 돌리더라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확보하는 것을 풀프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는 기계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고요. 템퍼프루프는 일단 템퍼는 변조, 위조라는 뜻이죠. 작업자들이 생산성이나 작업 용이성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칠 때 안전장치가 있으면 잘 작업이 안 되니까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제를 해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프레스에 전원이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비정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변조 방지,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아예 작업이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방호장치에는 대부분 다 템퍼프루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야 합니다. 1번, 2번, 3번에 나온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템퍼프루프랑 약간 구별이 확실하게 되진 않지만 락 시스템까지 추가하면 한국말로 잠금 혹은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단계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로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템퍼프루프 정도까지 설명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문제, 시스템 평가 척도, 크라이테리아죠. 시스템 평가 기준이 현실적이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기준 척도가 실제적이기 위해 마이스터가 1985년에 제시한 6가지 요건을 설명하시오. 문제에서부터 용어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이라고 했다가 실제적이라고 했다가 영어로는 practical이죠. 시스템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어의 practical requirement, 실제적 요건은 6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이면 안 되죠. 두 번째, 정량적이다. 수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성적이면 곤란합니다. 성질만 알 수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수와 양을 알 수 있는 정량적이다. 세 번째, 강요적이지 않을 걸.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한 것을 평가하는데 사용자한테 답변을 강요하면 곤란하겠죠. 강요적이지 않을 것. 네 번째, 수집이 쉬울 것. 평가하는 방법이 쉬워야 되죠. 수집이 쉬울 것. 다섯 번째, 비슷한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특수한 자료 수집 기반이나 기기가 필요 없을 것. 여섯 번째, 돈이나 실험자의 수고가 적게 들 것. 돈과 시간이 적게 들 것.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문제에서는 10가지 요건을, 6가지 요건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6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시험 직전에 두분 법칙 등을 이용해서 객정, 강수, 특돈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문제. 동일 축상의 여러 층에 노브가 설치된 것을 동신다단 제어장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anged knob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동신다단 꼭지형 제어장치의 암호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그림상의 예제로는 3단 동신다단이 나왔고요. 교재에도 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통상의 제어장치 방법이랑 크게 다를 리가 없습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맨 처음에 동신다단이 개발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간섭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낮아서, 너무 커서죠. 너무 커서 잡히지 않는 경우, 너무 틈이 좁아서 잡히지 않는 경우, 너무 높아서 마지막 단이 잡히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오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신다단 ganged knob을 할 때는 지름과 두께 그리고 표면 촉감을 달리해서 어디가 1단이고 2단이고 3단인지 보지 않고도 손으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제어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크게 다를 내용이 없습니다. 3단의 지름의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1.3cm 정도 이상 차이 나게 하고요. 또 3단의 각 높이, 두께를 0.95cm, 1cm 이상 하게 되면 또 3단의 동신다단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단의 촉감을 달리하면 뭐 제어장치 돌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겠죠. 표면이 미끈하게 할 수도 있고 표면에 홈이 있는 것. 홈은 보통 이렇게 세로 방향의 홈을 의미하겠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돌릴 때 그 홈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표면이 깔쭉한 면. 깔쭉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네, 깔쭉은 영어로는 nerd고요. 오돌토돌하게 생긴 것을 깔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뭐 나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런 동신다단은 예전에는 이런 라디오 버튼에 많이 쓰였죠. 네, 라디오 버튼 큰 바퀴는 소리를 크게 바꾸고 작은 바퀴는 작게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디지털이 많이 돼서 이런 장치는 이제 크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어 장치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묘사적 표시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활용 사례를 두 가지 설명하시오. 네, 묘사적 표시 장치는 실제 사물을 재현하는 장치죠. 회화적으로, 즉 그림과 같이 TV 화면이나 항공 사진 등으로 사물을 실제로 재현시키는 것, 혹은 지도나 비행 자세 표시같이 도예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물을 묘사해서 표시해주는 장치라는 그 자체의 뜻이고요. 활용 사례로는 비행기 사료를 대표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활용 사례가 있죠. 첫 번째는 외견형, 밖에서 보는 거죠. 밖에 새가 보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버드 아이 뷰라고 하기도 하고 외견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밖에 있는 비행기가 항공기를 보면 지평선은 가만히 있고 비행기만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묘사 장치가 있고, 또한 이번에는 파일럿 아이 혹은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 파일럿이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지평선들이 각도가 바뀌는 것까지 보여주는 형태죠. 그러면은 밖에서 보는 장치라면, 가령 관제탑에서라면 항공기 이동형 혹은 외견형 버드 아이 뷰를 써야 정상이죠. 반면 비행기 안에서 파일럿이 보는, 조종사가 보는 화면이라면 당연히 내견형, 안에서 밖을 보는 거, 인사이드 아웃 혹은 파일럿 아이로 하는 지평선 이동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묘사적 표시 장치가 활용되는 사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여러분들 이런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모드 설정을 해서 버드 아이 뷰를 할 것인가, 파일럿 아이 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빈도 분리형 혹은 혼합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번째 문제. 공학적 계산 원칙 중 작업 방법 설계에 관하여 10가지 설명하시오. 10가지 설명하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실제로 이 내용의 대부분은 반지 교수의 동작 경제 원칙이라든지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연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면 동작 경제 원칙 쓰셔도 크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을 설계하도록 한다. 어떤 원칙이죠?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최대 근력의 15% 이하의 힘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이유는요? 이유는 바로 최대 근력을 다 사용하면 작업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최대 근력의 15% 정도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근력의 몇 프로? 15%. 3번, 힘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한다. 당연하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은 손가락 근육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네 번째, 가능하다면 중력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어떤 내용이죠? 동작 경제 원칙에 있는 내용이죠. 중력을 이용한다. 여섯 번째네요. 작업 동작은 율동이 맞도록 한다. 역시 동작 경제 원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직선 동작보다는 연속적인 곡선 동작을 취하도록 한다.
역시 동작 경제 원칙이고요. 8번째,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또 끝마치도록 한다. 역시 동작 경제 원칙입니다. 9번째, 손을 대칭적으로 동시에 몸의 중심으로부터 앞뒤로 움직이도록 한다. 몸이 비틀리지 않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죠. 이거 역시 대칭으로서 동작 경제 원칙입니다. 자주 간헐적인 작업, 휴식 주기를 갖도록 하면 공학적으로 작업이 많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큼 쉬게 되나요? 산소 소모량을 통해서 휴식 시간 계산하는 법도 저희 알고 있죠. 뭐 그런 내용까지 여기 쓸 필요는 없지만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위에 적힌 10가지 내용은 근골 걷기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지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작 경제 원칙과 거의 동일하므로 연계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체의 3개의 해부학적 면, anatomical plane과 각 면에서 일어나는 동작과의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해부학적 면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 수준에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인체의 해부학적 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상면. 시상면이 이렇게 몸의 가운데를 관통해서 인체를 좌우로 양분하는 면이죠. 시상면은 영어로 사지탈 플레인이고요. 중앙면이라고, 정중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지탈 플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사지라는 부분이 화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체의 두뇌골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뼈가 형성되면서 가운데 이렇게 화살 모양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듯한 방향이 나고 해서 시상면이 화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도 사지탈 플레인, 인체를 좌우로 양분하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면은 영어로 프론탈 플레인 혹은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해서 인체를 앞뒤로 전으로 나오는 면이죠. 여기 있는 이 면이 어깨의 방향으로 펼쳐진 이 면이 바로 관상면, 프론탈 플레인 혹은 코로날 플레인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해부학적 면은 횡단면입니다. 횡단면은 여기 배꼽, 단전을 중심으로 수평하게 만들어진 횡단면, 트랜스버스 플레인 혹은 호리존탈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체를 아래 위, 상하로 나누는 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 면에 일어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상면에서 동작이 있나요? 시상면은 몸의 가운데에 있는 이런 면인데 과연 여기 엄밀하게 동작이 있습니까? 엄밀하게 동작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면 자체가 아니고 그 면의 평행한 면에서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굴곡과 신전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많이 혼동되실 수가 있고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굴곡과 신전 동작이 대부분입니다만 모든 신전과 굴곡이 다 시상면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어깨를 중심으로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혹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굽히는 것은 굴곡 동작, 신전 동작이 되겠죠. 이런 굴곡과 신전 동작은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여전히 이 몸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엉치뼈, 비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하는 것 역시 굴곡과 신전 맞습니다. 또한 이 엉치가 아니고 무릎을 이용해서 무릎 근처에서 무릎을 축으로 뒤로 꺾는 굴곡 역시 시상면을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 역시 아래 위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굴곡과 신전 동작 같습니다. 시상면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다음은 관상면. 관상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앞뒤로 나누는 이 면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게 그 엉치뼈, 비구뼈예요. 여기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외전, 내전 동작이고요. 이 외전, 내전 동작이 바로 관상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스버스 플레인. 횡단면에서 동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발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 발목을 동지는 동작이 내선과 외선 동작이 횡단면에서 동작이 될 수 있고요. 또 팔을 들어서 안으로 감는 내전, 밖으로 감는 외전, 밖으로 움직이는이죠.
밖으로 움직이는 내전 역시 다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즉, 세계의 해부학적 면에서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굴곡 신전이다, 내전 외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자세에서 어느 축으로 어느 관절이 움직일 때 그것이 굴곡인지 신전인지 외전인지 내전인지 따져보시는 게 더욱 좋고,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2019년에 개정된 ISO 9241-210에서 제시한 인간 중심 디자인, 휴먼 센터드 디자인의 6원칙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ISO 규정을 묻는 문제는 글쎄요, 소설을 쓰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SO 규정은, 일단 ISO는 공짜가 아니에요. ISO는 판매하는 책입니다. 가격 싸지 않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19년에 개정된 인간 중심 디자인의 내용이 기존의 버전에 대비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ISO 9241-210에서 제시한 휴먼 센터드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사용자, 작업 및 환경의 명백한 이해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잘 뜻이 안 올 경우에는 영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The design is based upon an explicit understanding of users, tasks, and environments. 여기서 키워드는 users, tasks, environments에 기초하여서, 명백하게 기초하여서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는 디자인 및 개발 전반에 참여하여야 한다. Users are involved throughout design and development. 설계 단계부터 개발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가 반드시 참여해야지만 진정한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평가에 의해 정제되고 주도되어야 한다. 정제가 어떤 영어였을까요? The design is driven and refined by user-centered evaluation. 두 번째에서 설계랑 개발까지 담당한 사용자는 바로 사용자가 평가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user-centered evaluation으로 refined, 정제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영어로 하면 the process is iterative. 그러니까 A부터 B, C의 내용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A, 사용자와 태스크와 인바이러먼트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부터 디벨롭먼트까지 다 참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벨루에이션 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반복적인 이터러티브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다섯 번째, 디자인은 UX 전체를 다뤄야 한다. The design addresses the whole user experience. 어느 단순한 일정한 부분뿐 아니고 이런 휴먼 센터드 디자인을 진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용자가 실제로 시스템에서 접할 수 있는 전체의 경험을 다 다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팀은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The design team includes multidisciplinary skills and perspectives. 왜 그러죠? 사용자 역시 각양각색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디자인팀 역시 하나의 부서가 아닌 멀티디스플리너리 스킬과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6가지 ISO 디자인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뜬금없이 적으면 내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 건과 인대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화면상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인대가 됩니다. 건이 없으면 뼈와 근육이 힘을 발휘해도 뼈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또 인대가 없으면 뼈와 뼈 사이가
풀려버릴 테니까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과 인대는 반드시 근육 움직임, 인체 움직임에 필요한 조직이고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건은 힘줄이라고, 영어로는 텐던이죠. 힘줄 드셔보신 분들 많죠. 힘줄 따로 팔기도 하고 또 애완견들, 반려견들 사료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은 근육을 뼈에 부착시켜주는 조밀한 섬유 조직입니다. 근육이 힘을 발휘할 때 그 발휘된 힘이 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이 필요합니다. 힘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대, 리가먼트. 인대할 때 대자가 혁대할 때 어떤 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띠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띠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조밀한 섬유 조직으로서 뼈와 뼈를 연결시켜 줍니다. 어디서? 관절이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것은 관절입니다. 관절 부위에 뼈들이 원활하게 협동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한번, 건은 근육과 뼈, 인대는 뼈와 뼈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좌상과 염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충분히 면접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좌상은 영어로는 스트레인이고요. 좌상은 근육이나 건, 힘줄이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좌 스트레인까지 해서 연동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반면 염좌는 영어로 스프레인, 조금 다르네요. 이 염좌는 인대가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게 삐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삐었다는 것이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삐었다는 것이 건이 손상된 좌상인지 인대가 손상된 염좌인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